네, 두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원 도시의 대표 사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순천 정원 아카데미 모세환 대표님 나오셔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정원 도시 순천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온수진 과장님께서 문화로 흐르는 정원 도시 양천구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세환입니다. 이 땅의 봄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천에 홍매가 피면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정원도시 순천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천만 습지 또는 순천만 갈대밭으로 알고 있는 순천만은 사실 순천 시민들에게는 그냥 순천만이 아니고 지난 30년간 대립과 또 치열한 경론의 장이었고요. 또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그 시민력이 발휘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1993년 순천만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 갈등에 서게 됩니다. 동천 하구, 즉 순천만의 상류가 막히죠. 이 막혀 있는 것들을 골재 채취를 통해서 직광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됩니다. 순천만 골재 채취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허가가 났던 골재 채취가 5년간의 시민들의 노력, 그 노력으로 골재 채취 허가 취소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순천만은 순천 시민들이 지켜낸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순천이 정원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면서요. 순천만의 또 다른 애칭은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골재 채취 허가가 취소되고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순천은 이런 또 변화가 생겨납니다. 민선사기 2007년에 순천시의 시정에 전략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당시에는 생태라는 단어가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었고 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많은 분들은 어려운 생태의 개념보다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생태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있어서 또는 순천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생활 태도에 있어서 생태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시정의 전략 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되었는데요. 순천은 놀랍게도 이 전략 목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전략 목표가 바뀌지 않는 거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 목표를 놓고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행정의 전략도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또 이제는 참여를 넘어서 주도를 이끌어내는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참 생태수도 조례까지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위한 동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 중심 축을 설정하고 도시를 디자인합니다. 핵심 보존 지역, 그리고 전이 지역, 완충 지역으로 세분화하죠. 생태계의 다양성과 쾌적성, 그리고 안전성, 자립성을 아우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수도가 바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2007년의 목표가 10년이 지납니다. 2018년 순천시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받습니다. 즉 1993년 격렬한 대립과 토론에 의해서 순천만은 지켜졌고 2018년까지 순천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몇 년의 사업이 아니라 아주 중장기적으로 긴 시간으로 도시를 함께 시민들과 만들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3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흔히 익숙한 꽃박람회를 하는 도시는 있는데 법에도 없는 정원박람회를 순천은 왜
할까? 무엇 때문에 할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물어오셨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순천만 갯벌, 습지와 도심 사이에 도시 팽창을 억제하는 전이 공간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하단부 절대 보존 공간, 순천만 습지를 절대 보존 공간으로 지정하고 도시의 상단부인 도심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의 개념으로서 국가정원, 즉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꽃박람회는 보름, 한 달 이후에 설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는 박람회 이후에 철거하거나 철수하지 않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전이 공간의 개념을 이 도시에 집어넣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조성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처음 시도되는 거여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이게 잘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새로운 녹지 공간이 확충되었고 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도시 비전, 도시 목표를 하는 중간 과정에 또 촉매제 역할을 이 정원박람회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경복궁, 순천만 하면 대한민국 3대 관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700만, 650만, 600만.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도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성과를 수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흑자 박람회로 운영이 됐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자녀재산 205억이 귀속됩니다. 시민들은 자원재활용 박람회에 더 많은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서 베어질 뻔한 그 많은 나무들을 나무 운행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서 우리 정원으로 옮깁니다. 고속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많은 바위들을 정원으로 옮겨서 심지어는 바위 정원까지 조성합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사용했던 빛가림막, 가로등까지도 2013년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다시 활용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원 재활용으로 200억을 절감한 박람회.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비와 조성 비용이 약 2,4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2,400억이 투여된 정원 박람회는 지금 4배, 5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나무를 내어주시고 이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2012년 미리 여수 엑스포에 가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오물을 실현한 박람회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안전사고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고 바가지 요금도 없고 식중독과 이동상인이 없는 박람회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도심과 순천만 중간지점에 에코벨트, 도시의 팽창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미래도시로서의 정원도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제 수목원법이 아니라 수목원 정원법이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지방도시인 순천이 이제 한 나라의 정책, 정원 정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순천만 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선포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원 박람회 때도 개막식과 폐막식 때도 그리고 국가정원이 지정 선포되는 날도 이 중요한 날은 항상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행사장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가정원은 행사하면 비가 온다.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정원에 식재된 나무들에게는 매우 좋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이 랜드마크가 아니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마인드마크로서의 공간, 그리고 국가정원의 탄생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탄생과 더불어서 순천은 정원문화의 발상지, 또 정원산업의 메카, 또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수목원 법안이 통과되고요. 우리나라 정원문화가 순천의 봄이 홍매화가 피면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듯이 순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 가치입니다. 기본 자산 가치 2,300억,
그리고 지금 이 자산 가치를 우리는 약 1조 9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치의 가치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는 시민들이 정원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랜드마크이자 마인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기증해준 수목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리는 2023년 정원 박람회 역시도 나무 한 그루, 또 정원을 가꾸고 기르는 것, 그리고 정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시민들이 이제 참여가 아니라 참여를 넘어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시민들의 활동 그 자체가 가장 큰 가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10년 만에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만에 국제행사를 2번 유치한 도시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새롭게 또 리뉴얼하고요. 동천과 도시 전역에 정원을 조성합니다. 2013년은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에코벨트로서 생태적 전위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2023년 정원 박람회는 우리가 일상 속 정원, 그리고 정원 도시로서, 그래서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순천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로서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형 박람회입니다. 바이오필리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성품이 좋은 아이들, 이것은 되게 생명에 대한 애정을 가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성과 인성, 그것이 미래 세대를 키우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천은 정원 도시이기 전에 도서관의 도시입니다. 2003년 어린이 전용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 생겼고요. 80여 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활동가들이 사실은 또 정원의 활동가로 성장합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요. 시민의 일상에 작은 정원들, 작은 도서관이 많은 도시인 것처럼 작은 정원들이, 그래서 한 평 정원보다 더 작은 한 뼘, 손 한 뼘의 정원들을 시민 속 정원에서 생활 속 정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비전입니다. 정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주도의 순천형 정원 도시를 완성하고 도시 전역을 생태 정원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원 산업의 메카입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대한민국 정원수, 조경수를 원스톱으로 사실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마켓이 조성돼서 시민 주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이제 곧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천시가 주도해서 정원도시 또는 도시정원법 가칭입니다. 도시정원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를 꿈꾸는 많은 도시들과 같이 협력해서 범기구적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과 정원도시의 법을 통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듯이 이런 법들로 도시정원 협의체를 순천시가 주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위 공간을 계획하다입니다. 순천만이 절대 보존 공간이었고 도시 공간의 가운데 핵심 축인 전위 공간이 2013년 순천의 계획이었다면 2023년은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전위 공간 역할을 국가정원이 하는 겁니다. 원도심의 기능과 질, 그리고 신도심의 기능과 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 그것이 바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계획이기도 합니다. 순천은 도시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조계산 서남산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도시 안의 자연과 이 도시 안의 문화가 같이 담겨서 정원으로 탄생하게 된다면 문화와 자연으로서 매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이 보편적 가치,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2050년 또 2200년에는 전 세계의 문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순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순천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은 또 처음이네요. 저는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는 온수진이라고 합니다. 양천구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양천구라고 말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목동이라고 하면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뭐 교육이나 뭐 입시, 학원, 뭐 집값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양천구는 뭐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위에서부터 뭐 수명산, 능골산, 지향산, 매봉산, 신정산, 갈산이 남으로 또 동으로 휘어지면서 안양천과 만납니다. 보시다시피 예쁜 다랑아리 같은 그린 블루 네트워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약 뭐 1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45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양천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볕양의 내천이니까 말 그대로 햇볕이 굉장히 좋은 수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름 자체로 정원도시죠. 하지만 물이 많다는 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서쪽에 나지막한 산에서부터 동쪽 안양천 방향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한강에 밀물이 들어오면 안양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목동이 잠기는 저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조선시대만 해도 저습지에 풀이 자라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고요. 20세기 들어와서야 안양천 제방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초까지 농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3년이죠.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지 2년 후였고 당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죠. 사실 광화문에서 직선거리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목동 지역에 130만 평 정도 되는 농지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곳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폭이 한 1 내지 1.5km고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 목동 신시가지는 S자형으로 이렇게 내려서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했는데 직접 토지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분양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공공용지 면적이 47%나 되는 굉장히 그린 인프라가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단지 가운데로 중심 상업축이 4.4km 정도 늘어지는데 그 중간에 폭 10m짜리 보행 전용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탁월한 공간들입니다. 그 보행로 중간중간 1km마다 약 4,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되는 근린공원이 점점이 박혀 있고요. 도로변의 완충도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자체로 그린시티, 녹색도시라 할 만한 공간입니다. 아까 안양천 홍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목동이 개발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일단 목동 지역의 지반고를 한 1.7m 정도 높였고 빗물 펌프장, 유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양천 제방이 조금 더 보완되면서 전체적인 홍수 피해는 많이 사라졌고요. 2017년으로 기억되는데 땅속 50m 지하에 32만 톤 규모의 빗물 저류 배출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양천구는 저습지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안양천은 또 뭐 수질오염으로도 좀 유명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인근 영등포나 구로 지역의 산업폐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고요. 87년도 서남물재생센터가 만들어졌고 이후 강명, 부천에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2006년 이후로 안양천의 수질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됐습니다. 이 사진은 신화라이시에서 바라본 국회대로의 모습입니다. 1968년도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요. 8차로입니다. 소음과 매연 때문에 주변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죠.
남과 북이 완전히 단절되는 구조였습니다. 작년에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개통이 됐고 현재 국회대로 지하와 터널이 다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곳이 모두 소년공원으로 바뀐다면 57년 만에 남과 북에 단절된 것이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소년공원 자체는 또 양천구를 동서간으로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의선 숲길이 개장한 이후에 홍대 쪽하고 마포 쪽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 국회대로 소년공원을 통해서 목동, 동측과 서쪽 비목동 지역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심리적인 격차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대충 양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작년부터 양천구는 도시경영 전략으로 문화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정원도시죠. 정원도시의 전략들은 간단하게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걷고, 머물고, 즐기고, 배우고, 가꾸는 방식입니다. 먼저 걷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곽에 그린 블루 네트워크는 국회대로 상부공원으로 완결될 것이고요. 산에서 또 주거지역으로, 안양천에서 또 주거지역으로, 또 주거지역 내부에서의 소통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비목동 지역인 서쪽 신월 지역은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전형적인 모색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걷고 싶은 도시가 정원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원도시를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두 번째 전략은 걷는 보행 네트워크에 수준 높은 녹지 공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공간들을 200%, 400%, 1000% 이상 재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리노베이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리노베이션 계획, 안양천 명소화, 그다음에 산지영공원, 거점공원화 같은 전략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리노베이션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제로에너지 공원 전환, 그다음에 안양천 디지털 트윈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녹지 공간들도 중요한데요. 신월 IC라든지 힐링 수목원 같은 큰 프로젝트들은 서울시의 제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고, 작은 공간들은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녹지 공간에는 세 번째 전략으로 즐기는 문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들 이해하실 테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즐기는 문화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배우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까지는 일회성 콘텐츠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회성, 전문성을 지닌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천구만 해도 가드닝, 도시농업,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놀이 전문가라든지 이 문화예술 쪽의 어떠한 배움의 장들을 계속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즐기다 보면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인 가꾸는 도시입니다. 가꾸는 행동은 공유주로 향하게 되면 나눔이 되고 나 이외의 존재로 향하게 되면 돌봄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기는 시민은 손님이고 가꾸는 시민은 주인입니다. 실제로는 그 변화를 배움이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그 변화의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관이시키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공부하고 각성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양천구는 자원봉사 시스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천 가드너라든지 생태 환경 지킴이를 육성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공원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5개 분야에 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무 친구라든지 주핑 친구 같은 다양한 여러 분야가 확대될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활동하는 주민 자원봉사자분들을 일단 한 1,000명,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가꾸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원도시는 잘 가꾸어진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이 잘 가꾸어 나가는 진행형의 도시일 것입니다. 가든시티라기보다도 저는 가드닝 시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이 가드닝이라는 것 자체, 그 가꾸는 것의 어원이 우리가 알다시피 경작하다는 것들, 문화적인 뜻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꾼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원을 잘 가꾸고 텃밭을 잘 가꾸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식물들을 잘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잘 교육하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약자들을 위한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이 걷고 머물고 즐기고 배우고 가꾸는 이것의 이 진화 과정의 주체이고요. 이 진화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위원회를 여는 거버넌스로는 지탱 가능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행동하는 거버넌스로서만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정원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도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도시의 상황들, 기후위기나 불평등, 팬데믹까지 이런 상황에서 정원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가꾸는 도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정원도시 양천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세환 대표님 그리고 온수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와 양천구의 사례에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정원이 결국 시민들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도시와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경쟁력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들로 가보겠습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님께서 정원도시에서의 수목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어서 보성그룹 스마트도시개발본부의 황준호 본부장님께서 전남지역 거점 스마트도시로 지정된 해남 솔라시도 스마트 인프라 계획과 정원도시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장 이유미입니다. 저는 오늘 정원도시에서의 수목원 역할,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은요, 행정도시, 행정수도 세종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세 번째 국립수목원이기도 하지만 도시명 국립수목원은 첫 번째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시 한복판에 수목원이 조성된 데는 산림청 정책의 큰 변화가 배경에 있습니다. 보통 숲은 좀 떨어진 곳에 숲을 조성하는 것들이 산림청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숲이 필요한 것이 도시이죠. 그래서 산림 정책은 도시 안으로 확대돼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상생활권에 있는 정원 조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법이 수목원 정원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다양한 정원 정책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 그렇다면 수목원과 정원과 혹은 또 공원이 식물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보는 것들은 같은 기능인데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목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의 풍부한 자원들이 있는 것들을 수목원에서 안전하게 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이렇게 보존되어 있던 것들은 때로는 훼손된 생태계로 재도입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귀중한 식물 자원들이 하는데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 식용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식물 자원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 패스트포워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력 관리가 되어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뉴욕의 뉴욕식물원에 경제식물연구소가 있어요. 이곳은 미국의 암센터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암제 신약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식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물원과 함께 코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것들이 나아가서 식물 교육, 문화 예술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원은 식물원은 정원 소재에서 인력 양성 등
정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원천이 되는 기본이 바로 수목원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이 있는 그 세종시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도시는 가운데 도시가 있고 그 외곽에 그 녹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보통 환상형 도시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도너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녹지가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꿈꾸는 정원 도시의 경우에는 지금 비어져 있는 제2중앙공원 예정지를 정원형으로 만들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국립수목원, 또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 인근에 있는 금강숲집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세계 최대의 도심 자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쯤 되면은 국가 정원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정책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 그 이제 녹지가 있는 곳은 대표적인 게 뉴욕 센트럴 파크이죠. 다 아시는 공간이죠. 근데 실제로 100년 전에 이곳은 정말 뉴욕 시민의 가장 이 비싼 땅에 녹지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뉴욕 시민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년 전에 이곳이 만들어질 경우에 또 이미 개발이냐 공원이냐 갖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때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면적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만큼 도심 내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와 저희 세종에 있는 그 공원 녹지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센트럴파크는 단순히 공원이라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시 경우에는 그 중간에 국립세종수목원이 있어서 정원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산업, 문화, 예술 또는 지역 공공성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고, 또 국립세종수목원을 통해서 이런 정원 문화의 기반이 되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조금 더 민 머리를 보면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뭐 세종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원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일들이 함께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세종수목원 한수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고, 그런 정원 산업 생태계의 어떤 플랫폼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세종시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소개하는 일이 농가도, 수목원도, 지자체도, 시민도, 국민도 행복한 지역 상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인근 지역의 농가에게 저희가 꽃축제에 필요한 또는 전시에 필요한 식물들을 위탁 사업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식물을 재배할지도 모르는데 가장 핫한 식물 정원 소재들을 이제 소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재배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산한 모든 정원 소재들을 다시 완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전원 사업에 대한 소재를 생산해내는 농가들이 정말 아주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물론 저희 수목원에서는 인력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 기관의 어떤 존립 목적 중에 하나인 정원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세종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절로 정원 도시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곳곳에서 꽃들이 생산되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원 도시로서 이미지는 저절로 커져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 꼭 하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일이 정원 도시를 뒷받침하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일환으로서 K 테스트베드, 보통 외국에서는 트라이얼 가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원 산업을 보면은 굉장히 막 확산되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취약한 곳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원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디 가나 똑같은 정원 식물 소재밖에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새로운 정원 소재들을 발굴하는 육종가들은 도대체 우리가 만든 식물들은 누가 재배하고 누가 팔아줘?
또 외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확보한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어떻게 키워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또 정원 소재인 식물들을 정말 특별하게 확보하고 싶은 재배가, 유통가, 정원 작가, 정원이나 공원들을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국민 시민들은 정말 우리는 어디서 특별한 식물들을 구해야 해? 각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병목이 생겨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베드, K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소재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홍보되고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 환경에서 적응성이 실험되고 뭐 때로는 품평회도 열고 여기서 선발된 우수한 선발대단 정보도 주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플랫폼이 돼서 식물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식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식물들이 이곳에 모이고 뭐 좋은 식물을 보고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곳을 통해서 가져가는 진짜 진정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일이 이미 이제 착수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재부에서는 K 테스트베드의 정원 분야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몇 년 후에는 밑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원 소재들이 다 모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진정한 정원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이 정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드닝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씨앗볼 사업부터 저희들이 전시하고 남은 소재들을 교육하고 업사이클하는 프로그램, 나아가서 시민과학자 프로그램까지 정말 삶의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내 주변의 정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정원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모델 정원들을 제시하면서 시민들, 국민들을 돕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화면은 이제 수목원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베고니아 식물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목원은 모든 식물들이 모여서 식재 보존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베고니아 콜렉션인데 지금 저희 수목원 열대식물원에는 베고니아 종류들이 우리나라 최고 한 340 종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좋은 소재들이 있다고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옆에서 키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베란다 모델 정원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생활정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도시의 빈 공간 곳곳을 이제 정원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전체 기획을 하고 수목원에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또 실제로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서 정원으로 갖고 나가는 가드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시민과 기업들이 같이 교육받고 갖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가 엮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수목원을 거점으로 도시 곳곳이 작은 수목원이 되고 그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정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수목원과 또 정원도 하나 만들고 수목원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기능적으로 좀 다른 차이점을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의 기능이 제대로 강화된다면 정말 진정한 정원도시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정원도시를 꿈꾸시는 지자체시라면 인근 지역에 있는 수목원, 식물원을 눈여겨보시고 이곳에 차별화된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다면 보다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정원도시로 빨리 앞으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성그룹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촉발하는 황준호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 정원도시와 솔라시도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제 솔라시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로서의 정원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사업 분야에서의 진행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표를 만들고 나서요. 사실 이 장표만 가지고도 저한테 할애된 시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일부의 그 교수님들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시는 분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스마트 도시 개발이 있고요. 왼쪽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솔라시도의 사업 체계는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 체계는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도시 개발이라는 그 분야에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정원 환경 계획이란 분야, 그리고 교통 물류에 대한 분야, 그리고 디지털 사업에 대한 분야로 나누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스마트 도시 사업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에서의 스마트 도시 사업 분야가 나름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영역들, 즉 정원이나 교통, 물류, 디지털 사업이라는 영역들이 스마트 도시 사업에서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 솔라시도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이 종합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서 솔라시도라는 하나의 장소 공간에서 이 스마트 도시의 각각의 영역들을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사고 영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어떤 과제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러면 도시개발이라는 부분과 스마트 도시 개발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 구조로 저희도 현재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왼쪽의 도시개발 영역이 가장 전통적인 도시개발 영역입니다. 설계 인허가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도시조성과 관련된 계획 입안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도시 개발이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현재 어떤 법적인 체계나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고 전반적인 체계가 과거의 전통적인 도시개발 체계에서 스마트 도시적인 영역들을 각각 채용하는 개별적인 영역으로 채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도시개발 영역에서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의 어떤 진행 방향들, 오늘 말씀드린 주요 과제와 같이 어떤 정원도시나 스마트 도시 개발 영역의 또 종합적인 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개발 영역에서 다루었던 영역들을 새로운 프레임에서 스마트 도시 개발 영역에서 결국은 설계와 인허가에 대한 법적인 영역들 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렇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체계가 좀 더 종합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전환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여기 장표에서 쓰지 않았지만 사실 도시개발 영역에서 공공에 대한 영역과 민간에 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솔라시도 개발 사업은 사실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 영역이고요. 당초에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은 이제 공공이 주도했던 영역인데 사실 이러한 영역들이 앞으로 민간 사업의 영역들, 즉 민간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들은 저처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투자를 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그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성과들이 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서의 비즈니스들이 많은 영역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역은 공공에서 많은 부분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어떤 사업적인 영역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아니라 사실 공공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레귤레이션들을 만들고 그 레귤레이션 안에서 민간의 어떤 진입들을 계속 통제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발전된 개념에서의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솔라시도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루는 말씀드렸던 3가지 영역에 대한 각각의 영역들을 한 8개 요소들로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주요 관심 사업인데 그냥 사업에서 업자를 일단 뺐습니다. 관심사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솔라시도의 어떤 특유한 장소적인 고유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정원이나 도시개발, 공간개발 전략이 우선이고 또한 또 한 가지 축은 탄소 중립 사업이라는 어떤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국책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이 발전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 영역들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과 물류의 친환경적인 체계에 대한 도입이 되겠는데요. 일부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떤 정원이라는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정원도시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영역은 탄소 차량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차량이라는 것들을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불편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도시가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어떤 도입 체계로서의 도시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을 주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인 결국 충전 인프라의 적극적인 도입이나 설치,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이나 수소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관심사에 대한 세 번째 영역은 디지털 사업의 영역입니다. 결국 이 영역이 스마트 도시 영역에서 스마트 사업 영역에서 가장 특히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영역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굉장히 그 많은 수요들이 예상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라는 사업의 영역은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어떤 인프라의 조성이나 아니면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영역, 사업 영역하고도 상보적인 관계지만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에너지 다소비적 영역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들을 한번 유치해보자라는 비즈니스 영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 대한 개발을 얼마나 좀 더 확대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는 영역, 이런 영역들이 저희 솔라시도 스마트 도시에서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전체 발표 시간에 한 8화를 지금 장표 한두 장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4개 지자체를 선정을 하면서 저희 솔라시도가 해남군의 지역 거점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4년까지 총 300억의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사업이 솔라시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총 8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인프라와 도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서비스들을 위해서 상단에 나와 있는 자율 공유 체계에 대한 교통 모빌리티 시스템 서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사업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솔라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그 도시계획에 대한 장표가 되겠고요. 장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산이정원이 현재 솔라시도에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관이 예정되어 있고요. 태양의 정원은 현재 많은 관람객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화면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거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의 각각의 영역에 개발되고 있는 정원이나 주요 거점들을 거점 환승센터로 연결을 하고, 제가 발표 모두에 말씀드렸던 탄소 차량과의 불화, 즉 도시에서 그 탄소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점 환승센터에서 다른 친환경 모빌리티로서의 환승을 유도하는 체계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서비스의 모빌리티 체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서해랑길, 코리아 둘레길로 저희가 솔라시도의 그 영암호변이 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걷기 중심의 이제 컨텐츠가 되겠고, 이 컨텐츠에서도 뭐 스마트 쓰레기통이나 아니면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단순히 걷는 의미 외에 어떤 환경을 되살린다거나 아니면 좀 첨단 기술들을 걷는 과정에서도 좀 그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기술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기술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내용인데, 몇 년 전에 그 속초 그 강릉 중심으로 해서 아마 포켓몬고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기억들이 있으시겠고요. 사실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드는 예가 이제 포켓몬고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가상현실 세계와 실제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들, 특히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의 어떤 발전들이 계속 우리 생활에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정원이라는 부분 컨텐츠들을 가지고 저희가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하는 내용들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적인 요소들도 있고 상당히 기대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정원이라는 솔라시도 하나의 공간을 개발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홍보 차원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서의 정원을 하나의 민간이 사업적인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공의 어떤 도시민의 서비스라고 내놨을 때 이러한 서비스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의 가상현실 공간들이 단순히 실제 공간이 아니라 이미 많은 도시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공간도 역시 공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무한한 공간의 영역으로서의 정원 콘텐츠의 확장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에게는 스마트 도시 사업의 영역으로서의 상당한 좀 기대감을 부여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확산 계획은 저희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에서는 사실 이 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도입 취지라는 측면하고 맞춰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일부에서 어떤 남해안 정원에 대한 벨트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언급이 됐지만 사실 저희는 솔라시도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하나의 컨텐츠인 정원도시 컨텐츠를 통해서 이 정원도시 특히 정원도시 컨텐츠가 확장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저희가 연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그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그리고 스마트 도시 사업 영역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특히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공공민간의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보통 수목원이라고 한다면 숲이라든지 또 식물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첫 도시명 수목원으로서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시와 함께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이런 수목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라시도의 사례를 보면서는 자연과 기술 또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스마트 솔루션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솔라시도 도시 개발 방식에서는 이전 세션에서 그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또 분명한 접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전략을 접목해서 건축물과 모빌리티 또 녹지 공간에서의 탄소 중립 계획을 잘 실현해 간다면 머지않아 솔라시도가 정원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원도시를 지향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틀을 만들어내고 진화하고 있는 도시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정원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많은 분들의 고민과 실천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토론에서도 또 해주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고요. 저는 토론을 끝으로 잠시 쉬었다가 4시 20분부터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 네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정말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세종시 문제는 조금 다른 지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사실은 초반에 기획될 때 그 중앙부 녹지 면적은 상당히 큰 한 100만 평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현상 공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방을 일부 허무는 안도 채택을 했었는데 원래 안대로는 실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분절적으로 그러니까 호수공원, 중앙공원, 세종수목원이 약간의 다른 주체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다 완전히 완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상당히 도시의 정체성, 중심이 없고 중심에 이런 녹지를 비워놓는 이런 상당히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구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유미 원장님께서 세종시 수목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세종시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녹지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하고 그다음에 연계시키는 것들의 구상 이런 것들은 세종시의 미래를 상당히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비교해 봤을 때 요새는 용산공원을 300만 평방미터로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오히려 주택을 짓자고 하는 이런 집권 여당의 이렇게 이런 그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꼭 이 부분은 용산공원은 약속대로 지켰다는 생각이 좀 약속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약간 여담이고요. 그래서 그 서울식물원을 구상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에 있는 도시형 식물원은 일종의 정원 도시를 만드는 어떤 거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정원 가드닝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하는 것들인데 이런 모델이 사실은 서울시나 지금 세종시 같은 데는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 다른 도시에서 더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하시죠.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서 문제점이 있냐면은 수목원도 뭐 정원처럼 그냥 보여주는 기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면은 수목원 안에는 이제 정원의 소재, 전문가, 그다음에 뭐 가드너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대로 된 작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뭐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수목원, 식물원들이 전국에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또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인지하지 않고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식물원, 수목원들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정원 도시를 꿈꾸시고 계시다면 그걸 조금 더 도와주고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제 훨씬 좀 빨리 효율적으로 정원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돌아보시면 이 옆에 있는 이제 수많은 식물원 정원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도시별로 민간 수목원이 있더라도 민간 식물원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렇죠. 있고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면 그렇죠. 정원 도시를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또 별도의 프로그램, 별도의 사업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식물원 수목원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만 좀 지원되고 세팅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훨씬 발전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순천시 모세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이유는 2012년이죠. 2012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원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이렇게 익숙치는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근데 그 순천의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원 문화가 대중화시키는데 큰 그런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고 23년에 또 우리 국제정원 박람회 또 다시 개최한다고 하니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 순천시 시민들이 이런 정원이라는 것들의 개념 혹은 정원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생활 속에서 좀 가깝게 다가오는 변화를 인지하고 계신지 하나, 두 번째는 앞으로 순천의 정원도시 미래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는 뭘까? 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시민들의 인식 변화 중에 뭐 인식의 변화도 있겠지만 행동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한 30개소에서 40개소 정도의 개방 정원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시민들이 1년에 30, 40군데가 생기면 지금 순천의 개방 정원이 300~400개가 되거든요. 물론 365일 여는 건 아니지만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의 집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이 경험만으로도,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작게 관주도형의 뭐 정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주는, 심지어는 아파트 베란다 정원도 개방해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즉 단절의 도시가 아니라 소통의 도시, 이거 자체가 저는 우리 도시가 갖는 매우 의미 있는 한대 위무의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 시민들이 또 경험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문화 하나가 토종 씨앗뿐만 아니라 수목이나 꽃씨를 서로 나누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서로 나누는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커뮤니티, 마을 만들기든 도시 재생이든 커뮤니티의 어떤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춘천의 그 시민들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순천 시민들이 단지 초기에는 관주도로 박람회성의 정원이었다면 이제 시민들이 그걸 가꾸고 지켜나가면서 이 주인의식, 그러면서도 정원주라는 말은 잘 안 쓰시려고 하고 정원사라는 말을, 그러니까 정원은 내 게 아니다,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가장 커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양천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양천구가 사실은 온수진 과장님을 만난 게 또 양천구의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천구청장님 또 만나 뵀는데 리질리언스 시티를 표방하셨던 책도 쓰시고 리더십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양천구는 사실은 워낙 좋은 인프라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서서울 호수공원, 파리공원 같은 것도 있고 둘레길도 또 나름대로 잘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면서 양천공원들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인프라도 있는데 정원도시를 만드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을 것 같고 시민의식도 있을 것 같고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 혹은 뭐 이런 그 비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양천구에서 계시면서 뭐가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우리 온수진 과장님이 약간 뭐랄까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양천구를 정말 잘 만들고자 하는 미래 욕심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물어보게 되면 양천구 같은 데서 나중에 또 다른 구로 가서 저기 근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안 좋은 데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 드립니다. 어렵네요. 그 정원 도시의 조건에 대해서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리더가 시민을 신뢰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신뢰 자본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결국에는 시민들의 힘, 시민력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이제 시민력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관계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도시는 너무 경쟁 위주고 사실은 굉장히 정의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관계론적이고 돌보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연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러한 분들이 더 나이가 드시고 했을 때도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제 늙어가고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정원도시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여튼 제가 보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의 힘을 얼마만큼 탄탄하게 키우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그것이 자원활동이냐 자원봉사냐 어떠한 중간지원 조직이냐 여러 가지 체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탄탄하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양천에 계속 오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공이 말씀해 주신 것들, 양천구나 순천시 전부 다 정원도시를 만드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씨앗을 나누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 시민력 혹은 공원력, 정원력이라는 표현을 써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준호 전무님, 우리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새 아리백, 리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실제로 솔라시도는 아리백을 실현합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에너지원을 충당할 수 있나요?
저희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남 지역이 사실 태양광 발전을 마이크가 위해서는- 되나요? 마이크가 한번 이쪽으로 좀. 잘 들리십니까?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들려요? 네,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나가는 거. 예. 그러니까 해남 지역은 사실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이게 아리백이 최근에 어떤 그 토론의 쟁점이 실현 가능한 거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냐에 대한 쟁점보다는 최대한 그 아리백이라는 것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 에너지 전환 입장에서 신재생을 최대한 많이 쓰자라는 입장에 거기에 동조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위한 유치 조건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해남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받쳐진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그런 각광받을 수 있는 입지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가장 시범 도시로서는 거의 좋은 모델에 가깝죠. 완전히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 정원 도시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기술이라는 인프라가 깔려 있고 사람들이 아날로그적 어떤 정원들을 누리는 이런 삶에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것들 여기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들이 너무 기술로만 접근하게 되면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잇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영역의 사업이 대부분 실증 사업 영역에서는 굉장히 좀 선진적인 기술들을 다룰 수 있지만 사실 도시를 개발하는 실제적인 사업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실제 도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창복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솔라시도라는 도시의 어떤 특징상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정주라는 개념이 계속 맞는 거냐. 특히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관광 레저 도시라는 명칭들을 또 많이 쓰는데요. 비즈니스로 봤을 때 관광 레저 도시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도시계에서 정주민으로만 해석했을 때의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정주라는 개념을 확장했었을 때 이제 요즘 뭐 단기 체류라는 이런 개념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러한 단기 체류라는 부분들을 위해서도 도시가 기능할 수 있다라면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영역들을 좀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의 도시라는 것들이 도시 살다가 이런 다른 도시 가서 주말을 한 3일을 사는 이런 라이프 패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정주의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라이프 패턴이 있다는 것들 역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솔라시도를 구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발제자님들의 소중한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 다른 도시들이 정원 도시를 만드는데 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관광레저 기업도시 솔라시도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을 맞아 202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시도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여의도의 약 7.2배 632만 평 규모로 건설되는 친환경 생태도시입니다. 테마가 있는 9개의 정원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키워드를 품으며 전국을 아우르는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려온 솔라시도의 2021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2021년 솔라시도의 눈부신 업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솔라시도 CC의 그랜드 오픈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7일 그랜드 오픈한 솔라시도 CC는 솔라시도 개발 사업의 첫 번째 작품으로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스 설계와 디자인은 전 세계 80개국 260곳에 골프 코스를 설계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데이비드 데일이 맡았으며 세계 유명 골프 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전장 7,097야드, 파 72,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을 지향하는 솔라시도 CC는 서영안 IC에서 1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망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방문이 가능한 장점으로 솔라시도 개발 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솔라시도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구축은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 화두인 탄소 중립의 실현을 통해 미래 도시의 롤모델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이었죠. 솔라시도에 있는 무려 5,700억 규모의 해남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투자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개발구역 지정 이후 최초의 대규모 외부 자본 유치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솔라시도에 건설되는 유럽마을은 네덜란드 윈트 몰렌을 테마로 해남 솔라시도 골프장과 금호홀을 배경으로 37만 제곱미터 부지에 1,008세대 규모의 유럽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프리미엄 주거시설과 커뮤니티 센터, 쇼핑몰, 수제 맥주공장, 장인공방 등의 부대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전체의 삼면이라 불리는 자급형 공동체를 적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귀농귀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재생에너지 소식에서 이어지는데요. 솔라시도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아리백 산업단지 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급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연계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벤더 기업 유입을 통해 미래 첨단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외 아리백 참여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수급이 용이한 전라남도 서남부권 입주를 저울질하고 있어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바로 전국 최대 규모의 탄소 중립 에듀센터의 건립 확정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 에듀센터는 최근 기업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달성과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교육센터로 생활 속 에너지 저감, 각종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공간까지 마련됩니다. 탄소 중립 에듀센터는 산이면 상공리 일원 솔라시도 기업 도시 내 57,500제곱미터 부지의 전시 교육장, 체험시설, 탄소 중립 홍보관 등으로 조성되며 연간 1,000만 명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위상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설계와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온 솔라시도의 2021년을 뉴스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22년에는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매저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완성으로 한 걸음 다가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라시도의 사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솔라시도 홍보관이 2022년 오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진 솔라시도의 발자취와 미래의 청사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솔라시도의 발자취는 어떠셨나요? 2022년 더 빛나게 날아오를 솔라시도의 내일을 기대하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